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과학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대왕고래 그렇습니다. 이야기.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네, 부산대학교 김기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야, 또 그래도 우리가 교수님 아니면 누구한테 이거 물어보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지금 뭐부터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도 모르겠어요. 모르시면 어떻게 우리도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갖고 오신 내용 뭐 자료부터 보면서 네, 같이 네. 공부해보죠. 하나씩 네. 일단 배워보죠. 예, 뭐 지금 대왕고래 시추가 이루어졌고 시추를 했는데 실패했다 하여튼. 예, 실패했습니다. 그 안에 뚫어보니까 아주 그 양질의 샌드층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공극률이라고 해가지고 모래 알갱이가 있으면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에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의 비율이 얼마인가를 따지는 게 공극률인데 예. 그 공극률이 한 30% 이상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공극이 많은 모래층이 있다. 예, 공극이 아주 많은 모래층이라 그 공극에 무슨 물이 됐든 가스가 됐든 기름이 됐든 뭐든 들어 있으면 그 양이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차기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모여 있기 좋은 환경이다. 예, 그러니까 모래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는 빈 공간이잖아요. 예. 그 빈 공간에 액체, 유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번에 파봤어요? 예, 이번에 뚫었을 때 예, 확인된 건 그러면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 유체가 뭔지도 그게 물이었어요, 물. 그럼 석유가 들어있었어야 예, 되는데. 예, 가스가 아니라 처음에 가스라고 예상을 하고 뚫었는데 가스가 아니라 거의 물이 들어 있고, 그러니까 가스는 거의 10% 미만. 가스가 있긴 있었는데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데 예. 그게 뭐 이 공간 안에 가스가 머물다가 다시 2차적으로 다 빠져나가 버린 건지 아니면 아예 여기에 가스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는지 뭐 아예 여기는 아예 가스가 만들어지지 않는 건지 그건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사실 저는 이제 대한지질학회 추천으로 해서 예. 기술자문위원회에 들어가서 저도 분석을 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지금 물리 탐사를 하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어떤 저류공학을 하시는 어떤 에너지 자원공학 쪽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이 다양한 전문가들이 뭐 우리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이제 가장 전문성을 갖춘 팀입니다. 그분들께서 이제 다 참여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액트지오사가 분석했던 것부터 해서 뭐 대왕고래 시추 결과 나오기 전에 또 마기상어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예, 그 새로운 14개 구조를 추가 발표를 했는데 그거 자체의 타당성이 있나 없나까지 굉장히 세심히 뜯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뭔가 이렇게 하여튼 그런 구조는 있었는데 뚫어보니까 기름이 별로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래도 의미 있는 결과야. 인 건지 없으면 그냥 꽝이지 뭐가 있으면 뭐하냐. 뚫어보고 없으면은 결국은 실패한 거는 자명한 사실 아니냐. 네네. 이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엔드 지난번에 그래도 여기 좀 한번 파보자 가능성 있다 라고 얘기했던 보고서조차 구라였던 건지 그것도 그러니까 논란이 많았지 많은 않습니까? 국민들은 의심쩍게 생각하는 분은 그 보고서 자체가 구라였으니까 파보니까 없지 이 친구들아 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아니야 이런 모래층도 나오고 그 보고서는 맞았어. 그런데 보고서에서도 100%라고 얘기 안 했잖아. 역시 운이 안 좋아서 또는 뭐 종종 그렇듯이 없었던 것뿐이야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요. 그렇지. 아마 그 액트지오가 제출한 그 결과를 세심히 뜯어보면 굉장히 잘한 부분도 있을 거고 잘못했거나 고의로 잘못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뭐 고의로 뭐 아주 작은 것을 뭐 이렇게 뻥튀기를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잘한 부분도 있고 오판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자문위원단들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잘한 부분이라고 하면 뭐고 오판한 부분은 뭘까? 잘한 부분을 예를 들자면 우리 140억 배럴 이야기 들으셨죠? 예. 140억 배럴이 어떻게 나오냐? 이 대왕고래라고 하는 구조가 그림 보시면은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대왕고래가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여기 포항이고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길쭉하게 표현해 놓은 여기가 다 대왕고래라는 구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 가스가 가득 차 있으면 이게 140억 배럴까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대왕고래 구조 자체가 남북으로 이만큼의 길이고 동서로 이만큼의 폭이고 두께가 얼마다. 그거를 이렇게 이 자료를 분석해서 이거 사이즈를 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안에 공극률이 몇 %니까 그 공극 사이사이에 이만한 크기의 구조 안에 공극 사이사이에 가스가 있다면 얼마다. 예. 이게 이제 나오는 건데 뚫어보니까 그거는 맞았어요. 아, 가스 공극도 있고 다 있었다. 예, 다 있고 오히려 공극률이 더 좋았어요. 예측한 것보다. 여기서 잠깐. 아무데나 뚫어도 그런 게 나오는 거는 아닙니까? 야, 요걸 이 보고서에도 그래도 이거 있다고 한 요 지역을 맞췄네. 이 친구들 그 생짜는 아니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거기만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였고. 아, 그건 잘 맞춘 거예요? 예, 그게 있어야 뭐가 하여튼 기름이든 물이든 모여 있을 수 있다. 예, 그렇죠. 땅 속에 그냥 빈 공간인 겁니다. 예. 네. 모여 있을 수 있는 스펀지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일단은 그게 맞았고 공극률도 예상한 것보다도 높았고 그 층의 두께 자체도 예상한 것보다도 한 2, 3m 더 두꺼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있기만 있었으면은 아마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있었을 나왔을 예. 가능성도 있는데 예. 뭐 여기까지는 그래서 액트지오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예. 그 안에 이제 어떤 만약에 유체가 들어있다 그러면 아주 특이한 신호가 나타납니다. 물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물이든 기름이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초음파 검사를 하면은 우리 몸 속에 염증이 있잖아요. 네. 예, 뭐 어디 발목 접질려 가지고 그 염자 같은 거 생기면 그쪽에 하면은 그 염증 생긴 부분에 굉장히 그 뭐 빨갛게 노랗게 막 이런 신호들 막 나타나는 거 그런 네. 거 이제 그 정형외과 같은 데 가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마찬가지예요. 이 땅 속에 어떤 보통은 그 모래나 진흙 사이에 물이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거기에 물 대신에 다른 유체,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스라든지 아니면 기름이라든지 뭔가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이 층이 다른 신호를 내요. 예. 예, 다른 신호를 내는데 이제 그 분석법을 이제 AVO 분석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이제 물리탐사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예. 여기 물리탐사 자료고 여기 보면은 굉장히 강한 신호가 막 나오죠. 파란색, 노란색. 여기는 이제 뭔가 희뭇구레한데 그죠? 예. 예, 여기는 이제 강한 신호가 나타납니다. 저기가 뭐가 몰려 있는 애들이다. 예, 그죠. 뭔가 이상한 게 들어 있는 거죠. 예. 예, 얘를 이제 보면은 파형을 이렇게 뜯어내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석값들이 나오고 이걸 이제 제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이제 수학적인 설명이라. 그래서 이것들을 이 기존에 알려져 있는 이 도표상의 도시를 해보면 왼쪽에 예. 있는 거에다가 여기 나타난 신호가 이 클래스 1이냐 뭐 2냐 뭐 3이냐 4냐 이렇게 도시가 됩니다. 예. 그럼 만약에 클래스 3이다. 예, 클래스 3이라는 건 이제 가스를 지시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기 이게 지금 뭔가 AVO 이상이 나타나는 이곳에 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예. 예, 그 저류공학 실제 탐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액트지오에서 이 저류 공간의 사이즈를 계산함과 동시에 예. 그 안에 있는 물질의 AVO 특성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게 가스인 것 같다라고 아마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류층 사이즈는 맞았는데 그 안에 있던 게 이제 가스는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보통은 예상을 할 때도 뭐 이렇게 쏜다면서요? 뭘 쏜다고 그러더라? 탄성파를 쏜다고 하잖아요. 음파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네. 돼요. 음파. 탄성파를 쏘면 그러니까 탄성파를 쏘면 대충 이 구조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있는 것 같아라고 지금 예상을 한 건데 액트지오가 네네. 말씀하셨던 대로 구조는 조금 예상을 잘 했는데 네. 그 안에 기름이 흐르는 그 흔적을 놓친 것 같다. 그렇죠. 그걸 제대로 못 본 것 같다. 그 안에 있는 물질의 종류를 이제 이렇게 오판한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액트지오가 좀 이런 걸 놓쳐? 이런 분위기예요? 아니면 교수님 하셨으면 했는데. 이게 석유를 개발하는 분야도 여러 갈래가 있는데 저 같은 지질학자가 있고요. 예. 저는 기초 지질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 그런 물리 탐사 자료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예. 실제로 저류 공학을 하시는 이제 공대 쪽에 계시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 시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섣부르게 이게 틀렸다고 말하지는 못해요. 예. 근데
여기 이제 시추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실제 물리적 성질에 대한 데이터가 획득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정교하게 이 AVO 밸류를 다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보면은 아마도 클래스 3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다시 나올 수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걸 그렇게 반박을 강하게 하는 그런 사람은 없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결과 실제로 뚫은 결과치를 보고 예상치하고 비교해서 요거는 잘 예상했는데 요건 별로였네. 뭐 이렇게 하나씩 맞춰가는 작업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가 뭐 엑스레이를 찍어서 몸 안을 본다고 해서 뭐가 허연 게 나와요. 이게 꼭 그 암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열어봐야 아는 거다. 이게 열어봐야 아는 거라 이걸 갖다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아무도 못 하는 거죠. 그럼 뭐 지금 돌이켜봐도 어쩔 수는 없었네요. 그러면. 네, 뭐 근데 그거를 자꾸 여쭤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물론 뭐 사실은 뭐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릅니다만 하여튼 액트지오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언론에 많이 등장한 논란들이 있었고 뭐 개인이 집에서 뭐 한 회사 아니냐 뭐 회사도 제대로 아닌 것 같더라 그런 등등의 의혹들이 있었고 그래서 일단 그 분석 보고서 예상 보고서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굉장히 의혹이 강한 상태에서 안 나오니까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림 집이 있다. 맞습니다. 그걸 맞힌 게 대단한 건지, 야 이것만 맞춘 것도 사실 대단한 거지. 그냥 원래 탄성팔 쏘면 그 정도는 원래 맞추는 거야. 인 건지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뭐 알기로는 1년에 용역비 한 40억 정도 받고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사설 업체잖아요. 예. 사설 업체한테 맡겼을 때 40억을 주고 맡겼으면 딱 맡긴 만큼 일을 해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걸 더 뭔가 엄밀하게 하고자 했다면 뭐 한 최소한 2업체 정도 더 크로스 체킹하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거는 이제 회사 내부의 그거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더 드리고. 다른 회사는 야 여기에 이런 그 공급률 높은 모래층이 있는 건 맞는데 우리가 보기엔 무리야. 하지 마. 라는 답을 줬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뭐 이게 서로 다른 의견이 나왔을 수도 있고 동일한 의견이 나왔다면 이거 봐 누가 해도 마찬가지야 이런 논리도 될 텐데 지금은 딱 뭐 어쩔 수 없는. 그럼 질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고민은 한 번 뚫었어요. 돈을 들여서. 그런데 결국 실패했어요. 그러면 지금 고민은 2차, 3차를 뚫어봐야 될 것이냐, 야, 거봐라, 이거 없잖냐라고 말해야 될 것이냐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뚫을 때 어쨌든 돈이 많이 드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액트지오의 그 예상이 약간 신뢰감이 지금 현실적으로 좀 이상하다는 의견들이 있으니 그걸 다시 한번 여러 군데 검사해보고 아, 그래도 있는 것 같다. 그거 한 다음에 뚫어보는 게 논리적으로 훨씬 싼 방법 아니에요? 그게 저 100% 공감합니다. 100% 공감하고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는 액트지오가 신뢰성이 있냐 없냐 이거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국민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 석유를 굳이 우리가 직접 개발할 필요가 있냐 없냐 거기부터 지금 의문을 갖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분들은 지금 이런 말도 하죠.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탈탄소 분위기인데 지금 석유를 굳이 우리가 개발하는 거 시대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틀린 말도 아닌데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한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는지 설명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하고 있고 국민들이 지금 석유를 우리가 개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지금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이제 딱 좋은 트집거리로 딱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하는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저는 일단 그것부터 일단은 설명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저는 자연히 받아들이지 않으실까 국민들이 이런 상황이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걸 뭐 석유가 나오면 좋아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개발하지 않으면 안 돼서 개발하는 거다. 그런 걸 설명이 좀 돼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제가 뭐 여기로 들어가기 전에 좀 이걸 설명드리지 않으면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그냥 석유 이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전 세계의 석유 매장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추가로 발견되는 것들이 더 많아가지고 쓰는 것보다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석유를 구하려 그러면 구할 수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 우리가 왜 이걸 굳이 수입을 해야 될까요? 이게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요. 이거 지금 실제로 공개된 자료고 여기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석유하고 가스 수입하는 데만 거의 200조씩 써요 매년. 예. 200조씩 쓰고 22년에 뭐 달러가 좀 뭐 이렇게 문제 있고 그 저기 유가가 좀 높으면은 좀 많이 쓰고요. 한 300조까지 쓸 때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유가가 좀 떨어지고 하면은 이렇게 192조. 예. 올해는 유가가 더 떨어져 가지고 한 180조 작년에 그 정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총 수입액의 20에서 30%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그냥 꼬박꼬박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꼬박꼬박 쓰고 있는데 지금 이게 환율이 바뀌거나 지금 어떤 국제 유가가 달라지면은 이게 300조도 됐다가 200조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우리 100% 수입하기 때문에 이거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한 100조 더 내야 되고 그렇죠. 이런 지금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옆 나라 일본을 보면은 일본은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때 우리 가스공사가 해외 유전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해외 가스전을. 예. 근데 그 다 팔아버렸어요. 경기 침체 막 되고 이러니까. 유가 떨어지고 그때 트럼프가 셰일가스 막 풀면서 일기 때 그러면서 그때 팔아버렸는데 그때 또 일본은 얄밉게 또 가스전을 야금야금 사요. 싸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은 50%는 수입하고 50%는 자체 생산하거든요. 어허. 이렇게 되면 유가가 변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유가가 변해도 유가 오르면 생산량 늘리고 유가 떨어지면 자기 생산 줄이고 수입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기에 영향을 거의 안 받는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서 그 미국도 사실은 수입을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아무리 그 자기 나라에 석유가 많아도 이거 100% 자기 생산으로 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게 그래서 한 50% 밸런스 맞추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 완충장치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해외 유전이든 국내 유전이든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우리는 우리 거 일단은 그 완충 장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경제에.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또 해요. 그게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탈탄소하고 있어가지고 예.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석유 가스 안 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그 IEA라고 아시죠, 그죠? International Energy Agency인데. 여기서 작년도에 낸 저기 결과예요. 예상치예요. 이 그린색 NZE라고 돼 있는 게 그 탄소 중립 2050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배출 탄소량을 2050년까지 0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게 뭐냐면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 가지고 전 세계가 그렇게 하자고 구두 동의를 한 건데 지금 그렇게 되려면 벌써 작년부터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그래야지 2050년이 돼야지 이 시나리오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는 이미 망한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위에 보면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스텝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각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갖다가 딱 반영을 해가지고 이 석유 생산량 피크가 언제 올 건가 요거 보자 했을 때 2035년이 돼야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유럽 국가들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정책이라든지 미국의 정책이 그대로 가야 35년 돼야 석유 생산량의 피크가 오고 그때부터 아주 느리게 줄어든다는 건데 석유 생산량이.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2기 되면서 완전 폭탄 던져버렸죠. 그죠? 지금 파리 기후협약 탈퇴해버리고 전기차 보조금 철회해버리고 지금 아프리카에다가 추가 유전, 해외 유전 확보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물가 낮추고 전략 비축유를 다시 가득 채우며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거다. 지금 이렇게 됐고 EU에서는 사실 2035년에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한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다시 이거 완전히 백지화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게 현 정책으로 봤을 때 2035년 되면 석유 사용량이 조금씩 줄어들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이게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석유를 사용하는 양이 줄어드는 시기는 훨씬 뒤로 미뤄지겠죠. 그래서 아마 금세기 내에 줄어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당연히 뭐 석유가 여전히 필요한 거는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왜 지금 우리나라 하필 대왕고래냐. 대왕고래냐.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대왕고래 모르겠고 칠강구나 먼저 개발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는 우리가 약간 그런 반복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동해에서
발견했네 했는데 사실 나온 게 없었던 적이 많아서 네네네. 그냥 또 그냥 변죽만 올리다가 마는 거야. 우리나라는 원래 뭐 지형이 그렇게 생겨먹은 지형이 아니야.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뭐 사실은 서해 지역도 그렇고 지금 네. 남해 칠광구 지역도 그렇고 아주 기초 지질학적 조사부터 석유공사가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광개토 프로젝트라고 말을 하는데 그 지역은 우리가 석유가스를 찾아가지고 개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아예 이 새로운 지역은 아예 진짜 기초부터 튼튼히 우리 한국인 힘으로 해보자. 이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건데 예. 동해는 엄청 탐사도 오래전부터 했어요. 7, 80년대부터 시작을 했고 예. 그리고 이미 우리가 거기서 가스전을 하나를 개발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2조 6천억 원 수익을 냈어요. 동해 가스전에서. 네네. 예.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지금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개발에 성공해야 되는 이런 대상이다라고 석유공사에서는 서해 남해하고 동해를 이제 이 정책적으로 다르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동해 가스전이 몇 년 개발하다가 이제 다 말라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동해 가스전이 위치하고 있는 우리 동해 남쪽의 대륙붕 지역은 거기 있는 어떤 그 저류층 사이즈가 그렇게 크게 발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거긴 단층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한 2015년에 저기 리자 원이라는 광구가 가이아나에서 발견이 돼 버립니다. 예. 예. 그게 보니까 110억 배럴 이렇게 나와 버리잖아요. 예. 그런데 따져 보니까 우리 울릉분지도 이거 비슷한 건데. 그거랑 비슷해요? 그게? 네, 예, 비슷합니다. 제가 가이아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가이아나 수리남 가이아나 분지라고 예. 부릅니다. 가이아나 옆에 우리 수리남이 있기 때문에 예. 요 지역이 수리남 가이아나 분지고요. 여기 이제 여기 리자 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이아나가 여기 있고 수리남이 여기 있는 나라고 예. 여기 이제 요 안에서 여기 리자 원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 시추 코아예요. 그지만 여기 기름 줄줄 나오고 단면. 네네. 예. 기름 줄줄 나오고 있죠. 예. 이겁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아래 여기 자료를 보시면 여기 리자라고 돼 있죠. 예. 예, 그린색으로 보니까 물리 탐사 자료를 보니까 뭔가 신호가 팍 튀는 게 하나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른쪽에 요 박스를 보시면은 이게 실제 탄성파 자료 단면이거든요. 예.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에 한 5,433m쯤에 예. 여기 보면은 딱 보셔도 뭔가 위쪽에는 없던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으로 된 강한 신호가 예. 좀 보이는 것 같죠? 예. 예, 여기를 공략을 해보니까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기름이 아. 나왔던 거예요. 예. 음. 그리고 이 리자 원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3차원적으로 어떻게 생겼냐 보니까 여기 수리남 이 남쪽에서부터 수리남에서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강으로 되어 있는 채널 같은 거에서 이렇게 뭔가 물질이 쫙 와가지고 여기 쫙 이렇게 넓게 퍼지는 예. 이런 모래로 된 어떤 이걸 이제 심해 선상지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심해 선상지인데 육지에서부터 쫙 와가지고 바다에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쫙 퍼지는 이런 환경이에요. 예. 이런 게 만들어져가지고 아주 거기에 공급률 좋은 모래층이 존재를 하고 이 모래층이 만들어진 다음에 요게 이렇게 다시 그 다음에 오는 머드층에 파묻히게 되면 예. 거기에 아주 좋은 저류층이 생성될 수가 있다. 모래가 밑에 깔리고 그죠. 그 위에 한번 다시 덮으면 머드가 덮어버리는 거죠. 아. 머드는 이제 안에 뭔가 물질이 들어오면 머드를 통과할 수가 없거든.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좋은 저류층이 만들어진다. 요걸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90억 배를 처음에 찾고 추가로 계속 발견이 이루어졌던 거죠. 예. 그 우리나라 울릉분지도 보면은 이거랑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보면 여기 아주 얕은 대륙붕 환경 바다가 있고 여기서 갑자기 깊어지죠. 예. 예, 여기를 리자원을 이렇게 뚫은 거예요. 한 4, 5천 미터를 이렇게 여기 해저면으로부터 엄청 깊이 들어갔죠. 예.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케이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환경이고. 예, 그래가지고 찾았는데 이런 발견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심해 유전은 이제 개발하기 시작한 지가 1990년대 중반부터예요. 노하우가 많이 없겠군요. 예,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석유공사도 1980년대 초부터 탐사를 해왔지만 동해에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못했던 건데 90년대 중반부터 이런 개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수리남 가이아나에서 리자원을 찾아버리다 보니까
15년도에 그때부터 우리도 해보자. 울릉분지에도 비슷한 거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게 말씀하셨던 대로 심해인데 모래가 먼저 내려가 있고 그 네. 위를 머드로 덮고 있고 네. 그래서 그 모래에 만약에 뭐가 뭐 미생물이 뭐 이렇게 하여튼 뭐가 같이 딸려 들어갔으면 그 모래 사이사이에 뭔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아. 그냥 뭐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예. 이게 뭐 석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생물들이 살다가 이렇게 묻히면은 이게 이제 어떤 유기물이 풍부한 층이 돼요. 예. 유기물이 풍부한 층이 되고 그 층이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지금 이 오른쪽 그 다이어그램은 깊이의 증가를 보여주고 그 깊이가 증가하면 온도도 같이 증가하거든요. 땅 속으로 들어가면.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파묻히면 파묻힐수록 처음에는 중류가 되고 경유 플러스 가스가 되고 이제 가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울릉분지는 실제 탄성파 자료를 보면은 여기 이 전체 이 대왕고래 시추를 했던 이 남쪽의 층의 두께가 거의 10km를 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층이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층들은 만약에 거기 유기물만 존재를 풍부하게 한다면 예. 이게 굉장히 깊은 데까지 파묻혔기 때문에 양질의 가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심지어 이 가스에서부터 이 아래 근원암에서부터 기원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 동해 원 가스전도 개발이 된 바가 있고 우리 홍게 주작 이 시추공 들어보셨나요? 지금 예, 대왕고래 예. 하기 전에 예. 지금 홍게 주작이 대왕고래는 여기 남쪽에 있고 홍게 주작은 여기 북쪽에 있거든요. 여기서 뚫었는데 이 홍게하고 주작이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주작은 위쪽 층에 있고 2층에 있고 홍게는 1층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주작층은 물만 나왔어요. 예. 물만 나왔어요. 그리고 이 주작층은 이 대왕고래하고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주작층은 여기서도 북쪽에서도 물이 나왔고 저 위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물만 물이 나왔어. 나온 거예요. 그럼 없는 거네 저기. 이건 없는 거예요. 예. 이제 그냥 이제 버려야 돼요. 예. 대왕고래는 진짜 아니네. 위에도 뚫어도 없고 밑에 뚫어도 없고. 예. 위에도 없고 밑에도 없는 게 완전히 확인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왕고래는 없는 게 되면 돼요. 그런데 이제 홍게가 이제 중요한데 지금 여기 홍게에서 이제 아주 양질의 가스가 나왔어요. 우리 서머제닉 가스라고 하는데 예. 이 서머제닉 가스가 보면은 이게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처음에 바이오제닉 가스라 그래가지고 이건 쓸모가 없어요. 예. 이건 쓸모가 없고 이제 석유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깊이가 더 깊어지면 아주 양질의 이 서머제닉 가스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여기 홍게라는 여기 이걸 확대해 놓은 거거든요. 예. 주작이라는 게 여기 좀 뭔가 신호 강한 거 보이시죠? 예. 여기 이제 대왕고래까지 쫙 이어져 있는 거예요. 윗줄이 있고 밑에 줄이 있는데. 예, 밑에 줄이 있죠. 여기 홍게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 홍게도 여기서는 이제 그 서머제닉 가스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서머제닉 가스도 나오는데 이산화탄소가 동시에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어디서 왔냐 사람들이 이제 추측하는 게 옆에는 화산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화산이 있다 보니까 이제 화산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방출이 되는데 예. 거기서 와서 여기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서 한 50% 이산화탄소 50% 가스 이런 상태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개발 실익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윗줄 말고 밑에 줄 네네. 뚫었을 때, 그러니까 네네네. 주작 홍게라고 하는 거기를 뚫었을 때, 주작에서는 여기서 물만 나왔고 홍게공은 여기 밑에 층까지 뚫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가스가 나온 거예요. 양질의 가스가 나온. 그러니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왔어? 이런 생각은 이 가스 어디에서 왔지? 근원암은 있겠네 분명히. 근원암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근원암에서 만들어진 이 가스가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저류층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갖다가 만약에 여기 근원암이 있으면은 이건 제 아이디어예요. 예.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데 근원암은 여기 있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동해가스전이 이거보다 남쪽에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근원암이 있으면 이 근원암층이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근원암층을 따라서 만들어진 가스가 이게 층을 따라서 이동을 잘 하거든요. 예. 층과 층을 가로지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머드층이 있어가지고 불투수층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뚫지를 못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이동을 해서 저는 이게 여기 홍게 구조까지 왔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근원암 여기가 10km 두께란 말이에요. 이 울릉분지 이 남쪽 부분이. 예. 근원암은 엄청 밑에서 만들어져요. 예. 그런데 이 대왕고래는 1.3km밖에 안 뚫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가 되냐면 근원암은 존재할 줄
존재할지 모르겠는데 이 근원암에 있던 이 가스가 이 대왕고래라는 아주 얕은 곳에 있는 이 모래층까지 과연 올 수가 있었을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보통 석유 시스템을 이야기하면 근원암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질의 저류층하고 트랩이 있어야 된다. 이건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죠?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근원암하고 트랩이 있어도 근원암에 있는 게 트랩으로 오는 길이 없으면요. 그러면 근원암에 있는 물질이 여기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 되게 극단적인 사례들이 많아요. 되게 극단적인 사례들이 많은데 여기 근원암이 있어요. 이게 모식도인데 여기 보면 근원암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옆에 석유가 쌓여 만들어지죠, 그죠? 예. 근데 여기에 단층이 하나 있다 보니까 여기로 새서 위에도 다시 하나가 만들어지죠. 자, 만약에 근원암이 있었고 옆으로 가서 여기 홍계라고 쳐봅시다. 그럼 이 일단 홍계 하나 만들어지고 저류층이 이게 위로 가는 길이 있어야 대왕고래나 저기 주작으로 갔겠죠. 예. 근데 지금 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겠죠. 길이 있는지 없는지. 예,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여기는 없으니까 예. 여기 아예 안 왔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 저류층이 잘 만들어지면 여기에 가스나 석유가 모인다도 되지만 이 말이 뭐냐면 이 위로는 얘가 더 이상 못 올라간다는 말이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대왕고래를 1.3km를 뚫어가지고 확인을 했잖아요. 예. 대왕고래보다 더 깊은 곳에 만약에 저류층이 있었다. 그러면 아예 그 대왕고래로 아예 석유나 가스가 올라오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깊게 뚫었어야 된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말하면 뭐 혼날 수도 있는데 예. 사실 대왕고래 1이 있었고 대왕고래 2가 있었어요. 예. 그 대왕고래 2는 대왕고래도 뚫고 대왕고래보다 더 깊은 곳에 집게라고 하는 구조가 있었는데 예. 집게는 이제 홍게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가 들어있던 그 홍게하고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두 개를 동시에 뚫는 그 대왕고래 2부터 만약에 했으면 그러면 대왕고래와 집게 그리고 홍게를 다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가 당장 대단한 걸 찾지는 못하더라도 이 시스템 두 개가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확실하게 두 개를 다 체크할 수 있었으니까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게 사실은 석유공사 쪽에서는 이 대왕고래 1 쪽에 사실은 더 많이 모여 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예. 그래서 모여 있으면 여기가 대박이야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이 하나를 보더라도 더 대박인 걸 선택한 거예요. 두 개 좀 덜 대박이더라도 두 개를 보자가 아니고 그런 선택을 좀 제가 그때 당시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2024년 작년도에 부산에서 IGC라고 예. 인터내셔널 지올로지컬 콩그레스라 그래서 그게 국제 지질학회예요. 그 올림픽 같은 거예요. 지질학자들 모여서 예. 하는 거. 그게 열리고 특별 세션, 동해 특별 세션이 열렸는데 거기서 제가 발표를 하나 했었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좀 더 깊은 곳을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가 뭐냐면 심해 유전 중에 매우 유명한 여기 이스라엘 유전이에요. 이스라엘 찾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레반트 베이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두 개의 유전을 찾았어요. 타마르라고 하는 거하고 레비아탄이라고 하는 걸 찾았어요. 여기 들어간 깊이 한번 보세요. 4,900m. 예, 해수면으로부터 깊이가 1,600m니까 여기 한 3,300m 뚫어서 찾은 거예요. 예. 이게 여기로 보면 2층이죠. 더 깊은 게 있어요. 7,200m니까 이거는 한 해저면으로부터 한 6,000m를 뚫어서 찾은 거예요. 예.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데 1, 2층이 있어버리면 그 위로는 가지를 않아요. 그러겠죠. 1, 2층에 다 갇혀버리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수리남 가이아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해저면이 존재를 하고 1,743m 수심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거의 한 3,700m를 뚫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까지 뚫어서 이제 찾은 거예요. 그때 저번에 그 김상훈 기자님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지금 엑슨모빌이 리자원을 2015년에 찾기 전에 그 로얄 더치 쉘, 우리 쉘 아시죠? 노란색 예. 조개 껍데기 회사. 예, 거기를 그 전에 관건을 사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많이 뚫고 실패를 했어요. 예. 예, 그랬는데 거긴 뭐 했냐면 우리가 이번에 대왕고래 뚫었듯이 얕은 것도 뚫어보고 막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안 나오니까 팔아버린 건데 그 엑슨모빌에서 그냥 한 방에 이렇게 그냥 뚫어버리고 그냥 한 방에 찾아버린 거예요. 허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요. 가이아나에서 예, 가야나에서 저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지금 석유공사에서 지금 외국 투자사 유치한다고 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외국 그게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위쪽에 있는 거 지금 없다고 지금 확인을 해준 거 아니에요. 예. 외국 투자사는 지금 위에 없다는 거 만약에 들어오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위에 거는 그냥 제껴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밑에로 밑에로 집중 공략하겠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이미 위에가 없는 건 확인이 된 거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00억 써가지고 경험치를 쌓아서 외국한테 준 거예요. 아이고. 약간 그런 상황이 돼버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입장에서 차라리 그럼 깊이 파보면 돈이 얼마나 더 들었을까요? 더 돈이 더 많이 듭니까? 들었겠죠. 1,000억보다 더 1,000억보다 당연히 더 들고요. 그렇긴 한데 이게 뭐 뚫는데 1,000억이 드는 게 사실 배 왔다 갔다 하는 비용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설비 만들고 그거 철수하는 비용에도 엄청나게 들어가요. 기왕 만든 거면 깊게 한번 뚫지. 맞아요. 한 번 왔을 때 한 자리에서 좀 깊게 공략을 해보는 게 사실은 좋은데 이게 사실은 석유공사가 국영기업이긴 하지만요. 예. 이게 어쨌든 간에 어떤 그 단기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이윤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이게 나라에 뭐 중국 같았으면 시노팩한테 그렇게 안 했겠죠. 중국 같으면 공산당이 그냥 한번 여기 시원하게 뚫어봐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석유공사는 어쨌든 기업 유지 논리로 가다 보니까 가장 최적화된 어떤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가성비를 따져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정을 제가 봤을 때는 했다라고밖에 안 보이고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기 대왕고래 2번에서 해서 주작 홍게에서 위쪽에 있는 주작엔 물밖에 없고 밑에 있는 홍게에는 가스가 양질의 가스가 있지만 근처에 화산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있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화산으로부터 먼 곳인 집계 쪽에 그러면 양질의 가스가 충분히 개발 가치가 있는 건지 그거까지 확인을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그럼 교수님 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막 그때 한 6개인가 앞으로 그 광구들이 후보 광구들이 있었잖아요. 최소한 그건 몰라도 하나는 저건 더 뚫어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세요? 교수님은 더 깊게 요거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돼 최소한. 저는요 그런 말씀을 지금 못 드리겠어요. 이게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에 산업부 저기 해저광물위원회 거기 이제 가서 국장님 뵙고 왔는데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가 투명성, 두 번째가 신뢰 회복, 세 번째가 국민들의 지지. 근데 지금 사실은 이 대왕고래 뚫기까지 뭐 투명하게 신뢰성을 확보해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한 거라고 볼 수 없잖아요. 아니죠. 저는 그거 없이 더 이상 뭘 하는 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석유공사가 사실은 굉장히 폐쇄적인 기업이잖아요. 거기 있는 자료 하나하나가 뭐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거고 이게 다 대외비이다 보니까 제가 뭐 지금까지 대학에 교수로 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공부를 하면서 이 탄성파 반사 자료를 분석을 해왔지만 석유공사에서 최신에 얻은 자료를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조금씩 이제 대왕고래 시추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보지만 그걸 연구에 쓸 수도 없고 그걸 보고 이제 저도 그냥 여기서 공개할 수도 없어요. 사실 3프로 방송 나간다고 석유공사 쪽에도 말을 하고 산업부 쪽에도 말해서 여기 좀 그래도 국민들한테 거기서 나온 데이터 좀 공개 좀 하자. 공개 좀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공개를 동의를 못 받았어요. 투명하지 않으니 즉 석유공사가 했던 일에 대해서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이 그동안 같이 협력하고 점검하고 협조하고 교류를 했으면 이번에 대왕고래 이거 좀 합법게요라고 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세요 또는 마세요 하면서 다 할 텐데 전문가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있고 석유공사는 혼자 파겠다고 하고 외국에 있는 조사업체 하나 데리고 와서 하니까 맞아요. 거기서 투명성이 훼손된 거다라고 보시는. 뭐 투명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원래 그렇게 해왔어요. 석유공사는 원래 그렇게 해왔어요. 그동안에는 석유공사가 대통령께서 발표를 해버리니까 이게 공론화돼 버리면서 이게 석유공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안 밟던 스텝을 밟아야 되는 일이 벌어졌네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느 정도 공개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말을 해버린 상황에 지금 공론화 돼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옛날처럼 다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저는 돼버렸다고 원래는 보거든요. 조용히 하는 게 맞고 그건 맞다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저는 이게 사실은 조용히 하면서 외국 자본 끌어다가 그래가지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되게 반대를 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하잖아요. 리스크 줄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지금 북한처럼 무슨 관건을 팔지 않으면 다른 외부에다가 생존이 안 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쨌든 200조씩 외국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있으니까 예.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솔루션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차원이지 당장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석유가 아니면 팔아먹을 게 없어서 석유라도 팔아먹자, 관건이라도 팔아먹자, 그런 거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외국계 회사가 들어오면은 이 예. 외국계 회사들은 결국 그게 우리 석유공사의 자산이자 그 회사의 자산이 돼요. 얻은 자료 모든 그런 예, 것들이. 예.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그거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이번에 우드사이드가 2010년대에 예. 지금 50대 50으로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우드사이드가 나갈 때까지 학계든 어디든 그 우드사이드가 만든 우리나라에서 획득한 그 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허. 그러니까 자원 탐사는 했고 돈은 들어갔지만 그래서 석유를 찾을 가능성이 뭐 그래도 잘하는 형님 한 명 데려다가 했으니까 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했던 그 과정이 우리의 경험치로 환원이 안 돼서 매번 외국에다가 그냥 매번 발주 주고 우리가 그러면 진짜 뭘라고 우리 전투기 우리 손으로 개발하냐고요. 그냥 미국에서 전투기 사다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과정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우리가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을 확보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는 혹시 없습니까? 그냥 뭐 외부 누출됐을 경우에 기밀이 뭐 샌다든가 그럴 걱정은 아니에요? 그렇죠. 전 세계 석유 회사 어디도 자기들이 얻은 뭐 시추 자료든 탄성파 탐사 자료든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일반 공개는 아니라도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한테는 공개해야 스터디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노하우도 쌓일 텐데 다른 나라도 안 해요? 어쨌든 뭐 그게 외국계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투자한 거에 대해서 어떤 융자감면 이런 걸 받으려고 하면은 국내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심사는 받아야 되는데 심사위원들에게 어떤 러 데이터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걔들이 이렇게 어떤 자료를 포맷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렇게 다 분석해낸 거 한번 봐봐. 우리가 내놓은 수치들 한번 봐봐. 우리가 만들어 오는 그림 한번 봐봐. 이게 틀렸나 안 틀렸나.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경험으로 환원이 안 돼요. 그러면 조금 외국계 회사를 당장 그러는 것보다 조금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해봐야 된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근데 왜 성급하게 할 필요가 지금 뭐가 있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석유공사가 지금 어떤 국민들의 반응 그리고 어떤 정치권의 어떤 이런 태도 이런 거를 봤을 때 뭐 단 한 공도 더 뚫을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니까 지금 우드사이드가 철수하고 이제 50%는 외국계 회사에 줘야 되는 분위기에서 그러고 나서 우리가 100% 탐사권을 가지고 온 다음에 처음에 한 게 대왕고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보기 좋게 실패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 버리는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석유공사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어떤 실적을 내야 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밖에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우리나라가 어떤 뭐 중국처럼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가 이런 자원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어떤 경제성만 보고 혹은 경영 논리로만 이렇게 풀어가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결국은 국가 전략 자산이란 말이에요. 우리 땅에 있는 자원은 우리 국민 모두의 거잖아요. 이게 그냥 뭐 쉽게 그냥 뭐 우리한테 돈 좀 되니까는 같이 외국에 좀 떼주고 팔아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육상에 금광 있으면 그렇게 누가 개발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닙니까? 똑같거든요. 바다에 있는 것도. 그래서 저는 정부가 좀 적극 개입해서 뭐 지금 상황에 정부가 지금 아무것도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이해를 해요. 지금은 어차피 뭐 거의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전국이 안정되고 다음 정권이 뭐 혹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갔을 때 뭔가 그때 한번 숨을 한번 크게 쉬고 다시 한번 바라봐도 늦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렇게 그 외국 투자자 유치를 바로 해서 뭐 이번 달 안에 막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이미 뉴스화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게
조금만 기다려 보자. 국내 지금 자문위원회도 구성이 돼가지고 그거 평가도 하고 있고 지금 대왕고래 1에서 나온 그 시추 결과물을 또 정밀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결과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예요. 깜깜한 이렇게 어둠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울릉분지 내부인데 예. 이게 우리가 대왕고래 하나 뚫음으로 인해서 프레쉬 조그만한 하나 프레쉬 하나 등불 하나 살짝 밝힌 거거든요. 예. 이게 전체가 다 밝혀질 수 없지만 그래도 일부를 우리가 밝혔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실패를 했고 뭐 설공사 입장에서는 할 말은 없겠지만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 힘으로 어쨌든 지금 우리 국내 자문단이 이걸 다 평가를 하고 있고 다 이제 예. 우리 경험으로 100% 환산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예. 지금 이런 거니까 이 기회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막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실망감을 느꼈을 거고 저도 뭐 자다가 이불킥할 정도로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어쨌든 이 기회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냥 날려버리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연구는 연구대로 뒤에서는 하시고 외국 자본은 빨리 불러다가 한 번 더 파면 동시에 진행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제가 그 말씀을 국장님께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R&D 쪽에도 이렇게 충분히 예산을 좀 그냥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사실은 뭐 연구 예산 얼마 하자고 지금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예. 예. 그게 어차피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실수도 우리 손으로 해야지. 예, 그게 우리의 경험이 되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로켓 하나 터트려 먹을 때마다 그거 다 욕하고 무조건 그만하라고 됐으면 지금 젓가락으로 잡는 거 안 되잖아요. 네. 이게 매번 할 때마다 뭐 무슨 지오? 액트지오 액트지오가 사실은 원래 석유 많이 파는 전문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노하우 갖고 있는 그 1인 기업이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리자원 광구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기가 이제 우리 울릉분지하고 똑같이 생겼다라고 거기를 모델로 잡고 울릉분지 이 심해 광구 개발을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아브레우가 그 엑슨모빌에서 그 리자원 광구에 관여를 해봤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그분은 실무자였으니까 데이터 다 보고 그렇죠. 노하우가 있겠네요. 그냥 내 보니까 비슷한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이게 근데 그런 노하우조차 우리나라에는 없다 이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네. 그 노하우를 가져보자는 말씀이죠, 우리. 그렇죠. 그걸 가져야죠, 우리가. 근데 그거 가져서 우리도 전문가가 돼서 이제 액트지오 필요 없어. 우리도 우리 전문가가 하면 돼라고 하려면 전 세계 그 석유 탐사 기업 전문 기업들이 파는 만큼의 많이 우리가 뚫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노하우가 쌓이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외국 자본이라도 들어와서 어쨌든 우리는 하여튼 그게 한 번 뚫을 때마다 1,000억 이상 드는 거니.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우리 동해잖아요. 여기가 동해고 울릉분지가 여기 있거든요. 울릉분지 여기죠. 지금 이 노란색 동그라미들이 뭐냐면 일본이 그 IODP라고 인터내셔널 오션 드릴링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국제 과학 심해 시추 이런 건데 여기는 이제 한번 들어가면요. 아까 울릉분지 대왕고래 보면 1.3km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이런 시추들은 뭐냐면 퇴적층을 통째로 뚫고 아예 지각까지 뚫어버리는 시추예요. 예. 예. 그런 시추를 한 곳이 이 노란 점으로 표시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노란색들이 이 그 지각까지 어마어마한 깊이를 뚫어본 시추 장소예요. 예. 그래서 일본은 이미 그 자기 주변에 있는 바다의 신부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쪽 보면은 하나도 없죠. 예. 이것도 일본이 뚫은 건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영역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지금 울릉분지를 해야 되는데 울릉분지에 뭔가 백그라운드로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고 봐야 돼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암울하긴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렇게 아까 깊은 곳까지 뚫어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서두르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정부가 좀 더 깊이 개입을 하고 예. 뭐 석유공사는 단기 전략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정부는 그래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10년, 20년 후를 보고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바다에서 석유만 찾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수소도 찾아야 되거든요. 예, 바다에 또 수소가 또 어마어마한 양이 있어요.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 수소가 있고
또 이산화탄소도 땅 속에 묻어야 돼요. 네, 나중에 넷 제로 때문에 그 저기 탄소 중립 때문에 우리가 줄이는 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것도 이렇게 액화시켜 가지고 땅 속에 묻거나 또 재사용하거나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냐면 언젠가는 가서 바닷속의 깊은 곳에 지질을 이해를 해야지 그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꼭 이게 석유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 자원인 수소 자원이라든지 혹은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이라든지 그리고 히토류 자원이라 또 바닷속에도 히토류를 찾거든요. 예. 이 모든 것의 어떤 근거가 되는 자료들인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한번 깊게 하나를 뚫어본 게 없어가지고 동해서해 남해 한 공식이라도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뭘 할 건데 그렇게 장기적 전략적으로 접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뚫으면 그건 우리 자료는 아닙니까? 우리 자료도 아니고 외국 자본은 그렇게 깊게 안 뚫죠. 딱 타겟으로 잡은 그 저류층까지만 뚫어보는. 왜요? 깊이 뚫어서 나오면 본인들이 먹는데. 그러니까 그 석유가 사실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예. 석유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예. 그게 근원암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석유를 회수하려면 저류층까지만 뚫잖아요. 그런데 나오는 것만 뽑기만 하면 되니까. 일본은 예. 근데 그 저류층이 아니라 근원암층까지도 다 뚫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지질 연구하려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김에 좀 이 돈 모든 썼다 시스템에 이거죠? 대한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예, 많이 들죠. 근데 이거를 계속 차곡차곡 쌓아온 거예요.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부터. 지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알고 그도 개발할 그렇고 줄도 지진이 알고. 많이 나고 화산 활동이 많다 보니까 주변 지질에 대해서 해양 지질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까지 들으면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은 이쪽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국가가 이쪽에 신경을 써서 예산을 투입해서 혹은 뭐 노력을 해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와 학자들을 많이 키워야 앞으로 우리가 석유 개발을 하든 말씀하신 대로 이산화탄소를 묻으려고 하든 아무튼 바닷속 깊은 곳을 파야 될 일이 반드시 생기는데 그렇죠. 그때 우리 기술로 못 판다. 그렇죠. 그 얘기고 맞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으나 뭐 나라가 모든 산업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공무원은 그런 일 있으면 전문가 불러다 사람 불러다 쓰면 되지. 네.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의 보일러를 우리가 다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도 고장나면 사람 부르지 집주인이 다 배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 그때 사람 부르면 되죠. 이번에 액티지오 불렀듯이 돈 주면 다 옵니다. 네. 그 돈이 쌉니다. 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는데 네. 그 판단에 대해서 뭔가 혹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요, 뭐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예. 예. 우리가 이번에 그 KF-21 전투기 개발할 때도 엔진은 미국에서 가져오잖아요. 우리가 엔진까지 개발하면서 전투기 개발 안 되니까 그러잖아요. 예. 이게 그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주변 바다를 우리 힘으로 해보자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경험이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일부 우리 경험 없는 부분 있을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예. 외국 자본에 이런 식으로 50%뚝 떼주는 식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예 그냥 전투기 그냥 통으로 사오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땅 대주고 니들이 와서 파고 니들이 다 가져가 하는 네. 이야기라는 얘기죠. 예, 그거랑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국들이 자원 개발할 능력이 없으니까 와서 개발하시고 나한테도 조금 나눠 주시오. 그거하고 마찬가지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지분을 100%를 뭐 상관 90%든 어쨌든 많은 지분을 가지고 뭐 액트지오 같은 회사 뭐 또 베이커라고 또 있고 뭐 슈런버저 많잖아요. 뭐 이번에 한 군데 저는 한 거 그것도 좀 문제 될 수 있.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 예상을 했다면 한 두 군데 정도 의견 들어봤어도 되거든요. 그 1년에 40억 받고 용역을 했는데 봤을 땐 딱 40억짜리 결과를 준 거예요. 예. 돈 쓰고 하면 지금 1000억짜리를 뚫어야 되는데 40억 정도는 더 쓸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왜안 썼을까요? 진짜. 석유공사는? 전 잘 그건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남의 집안에 좀 너무 관여를 하는 것 같고. 석유공사 내부의 문제다. 네, 모르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정도의 답만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교수님은 여전히 그래도 우리나라 동해 지역에 뭐가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네, 왜냐하면 확인이 됐어요. 홍계에서 확인이 됐잖아요. 지금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뭐 지금 좀 시간이 되긴 했는데 예.
여기까지 한번 보시죠. 이게 중국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석유 찾거든요. 예. 2025년도 올해 나온 논문이고 이게 예. 오르도스라고 그 중북부 지역이고 여기 보면 이제 모하이베이 그러니까 이제 바레만 쪽에서 나온 석유 개념 석유 시스템 모식도에 보면 노란색이 보면은 이 샌드층이에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대왕고래 같은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거기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석유예요. 이 빨간색이 들어있는 노란색이 있고 없는 노란색이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이런 거예요. 샌드층이 있다 그래도 그 모든 샌드층에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없는 것도 한번 뚫어보고 있는 것도 뚫어봐 가지고 아 물리 탐사했을 때 이게 있는 거다 이거 알아가는 거거든요. 요렇게 그림이 나온 거에서 예, 요 색깔은 없는 거구나. 예, 요 그러니까 색깔은 있는 거구나. 예, 이 정도로 이 시스템이 복잡하다 보니까 예. 뭔가 하나가 쫙 있어가지고 그거나 툭 뚫으면 그냥 콸콸 나오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짜잘하게 시스템들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대왕고래도 7개 구조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예. 그리고 뭐 새로 하려고 하는 그 마기상어도 14개 구조인가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하나가 구조 개념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지금 이 구조 하나 뚫어서 안 나오긴 했는데 예. 또 다른 구조에서는 또 들어있을 가능성이 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있다. 예.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지금 국민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고 예. 누가 봐도 어떤 신뢰성이 있다라고 예. 누가 믿겠어요. 예. 지금 그죠? 액트지오를 누가 믿겠어요 지금 그 결과를. 예, 그리고 이게 이 석유공사가 자료를 다 공개하는 것 같지도 않다. 예, 과정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국민분들이. 그리고 석유공사는 지금 이 단계에서 더 신뢰성 있게 더 투명하게 가기보다는 예. 그냥 외국계를 끌어다 오면 뭐 외국계가 이거 봐, 있어요. 뭐 이것 봐 가능성 있으니까 외국계도 트라이를 하잖아. 그냥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게 뭐예요? 이게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정치적인 이게 쟁점이 돼서 지금 뭘 빨리 의사결정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제 말이 그거예요. 그게 외국계를 하든 자체적으로 하든 네네. 좀 호흡을 가지고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지. 지금 당장 뭐 외국계를 당겨서 당장 이렇게 당장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게 진짜 맞는 건지 외국 자본을 들어오는 게 진짜 맞는 건지 아니면 조사를 다시 해보는 게 맞는 건지 차근차근 생각해봐야지. 야 이거 안 됐으니까 그럼 일단 외국계 자본을 들어오자. 그렇게 급하게 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사기꾼 취급 받고 있으니까 석유공사 그거를 억울하니까 그거를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건데 네.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석유공사를 그럼 너무 몰아붙여서 미안해라고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뭐 미안해까는 아니어도 일단은 뭐 그러니까 급하게 그걸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네. 어쨌든 네. 하여튼 참 돌아보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참 연속이었는데. 그러면 말씀 드린 김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대왕거래 이 상황은 원래 석유공사가 전문가들이랑 쉬쉬 조용조용 침착하면서 탐사까지 조용히 해야 되는 이 상황에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 바람에 온갖 국민들이 다 모여서 한마디씩 다 거두는 이런 상황이 된 것 때문에 이제 외국 자본도 빨리 불러오자 뭐 이런 논의가 이상하게 진행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석유공사가 조용조용 알아서 하는 과거의 방식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이제 못 돌아가죠. 이제 이거 어떻게 돌아가요? 국민들께서 지금 뭐 물리 탐사, 탄성파 탐사가 뭔지도 다 아시는데 이제. 예, 그리고 그 유망성 평가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이 언론을 통해서 다 알게 되셨는데 지금 이게 그렇게 되겠냐고요.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부터는 석유공사가 조용조용 못한다. 예,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래가지고 뭐 뚫어보겠다고 하면은 아마. 아예 국민들 상대로 매번 브리핑 해야 된다 이제. 여러 가지고 아예 세미나 여러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공개하면서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결정적인 자료만 안 주면 되지. 상황이 어떤지 충분히 저희 아버지도 아세요. 들으면 다 아셔가지고 이 석유 개발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업그레이드 돼버렸기 때문에 다시 뭐 과거의 형태로 하기 어렵다. 그래 또 그럴 수도 있겠네 또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석유 개발 전문가가 돼서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 국민들이 석유 개발은 그렇죠. 평균적으로는 제일 잘하는 국민들이 됐는데 네. 참. 야, 가슴 이게 참 비극이네. 지금 해외 자본 끌어온다는 것도 뭔가 잘못 흘러가는 시나리오의 일환인 것 같으니 좀 일단 빨리 좀 라이트 트랙으로 들어옵시다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일단 하지 마. 그게 차라리 낫다. 잠깐 봐서 어쨌든 저는 정부 주도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고 예. 가는 게 네. 야, 오늘 아주 민감한 주제인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생각해볼 점들이 있네요. 뭐 어떻게 자 오늘 희망을 얻었어. 그래도 대왕거래 조금 더 깊이 파면 홍게에는 석유가 있을 수 있다. 결론이 솔직히 또 파도 없을지도 모르죠. 그거 그렇죠, 누가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거. 말이 시간 된다니까 좀 그거 어떻게 될지 몰라. 카메라 보고 퇴퇴퇴 빨리 해. 너무 희망을 가지면 안 돼. 너무 희망을 갖지 않대. 그래도 좀 냉정하게 지금은 냉정하게 좀 생각해볼 때인 것 같다. 그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 네. 자 부산대학교 김기곤 교수님 좀 예민한 주제였는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